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 오늘 열립니다. 먼저 이틀 전 재판에서 나온 한 전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정치적, 역사적, 도덕적 이런 그 책임을 다 느끼고 있고 많은 또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사건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오늘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재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1월에서 2월경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선고가 나올 때 결국에는 국무회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돼서 기소가 되어 있는 국무위원들에게는 그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괴로서의 법정 그 형을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 전 총리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검의 구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뭐 검찰에서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요청으로 변경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더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조 혐의라는 것은 어떤 고의, 그러니까 정범과의 고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어떤 이런 내용을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아예 이 부분이 빠지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다 보니까 방조에 대한 혐의가 조금 약하다라고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형에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술을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선행 판단들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만 기각이 됐어요. 그때 헌재에서는 주도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짚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 결국에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도 영장이 기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영장이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정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저께 있었던 피고인 신문에 있어서도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죄송하다는 형태의 말씀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최후 진술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발언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특검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한 전 총리의 구형을 결정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역할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 뭐 국정의 2인자로서 당시 국무총리에서 이 내란, 그러니까 계엄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병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이러한 부분 등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내란 만약에 수괴,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 자체는 사형 무기징역이 사형 무기징역인데 만약에 여기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서 치면 필요적 감경입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감경이 된다손 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돼 있는데 아마 구형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의 구형 자체가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아무래도 선고형 자체가
기존의 어떤 5년 이상의 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구형과 재판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네.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오늘 구형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만 특검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구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기준을 세운 뒤에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라는 것은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법원에서 나온 판결과는 달리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이것이 일반 검찰과는 달리 조금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역시 영향은 크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열심입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이 모녀를 치어 초등학생 딸이 숨지고 30대 엄마 크게 다쳤습니다. 일단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급발진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사고 참 많아요. 네, 근간에 들어서 이런 사고가 조금 부쩍 더 많아진 것 예. 같다는 예.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사건, 사고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거의 한 건씩 일주일에 두세 네. 건씩은 좀 접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5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한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서 당시에 맞은편 보도에 있었던 그 초등학생 딸과 엄마가 참사를 겪은 그러니까요. 사건인데 예. 뭐 운전자 본인은 처음에 이 목격자들이 다가서 구조를 하러 갔었을 때 급발진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 사건 경위와 관련해 가지고 사고 조사를 통해서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가 난 도로는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 곳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이 규정을 지켰는지 또 네. 급발진 예. 여부 이거 언제쯤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 자체는 가능한 곳이지만 30km 시속이라는 것이 좀 제한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위의 CCTV라든지 그리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을 때 수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주위의 CCTV를 확인을 하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페달이 잘 밟아지지 예.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앞서 있었던 다른 사고들도 좀 비슷한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며칠 정도의 수사 이후에는 자백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이번에도 수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이틀 전에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운전자 역시도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당시 사고 영상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 예. 이 차량이 우도 선착장에서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갑자기 이게 뭐 날다시피 해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운전자 본인이 아마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거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가지고 이게 나는 경우들이 또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 뒤늦게 밝혀지는 원인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도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면 운전자가 본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부천시장에서도 돌진 사고가 났었죠. 70대 네. 운전자 처음엔 급발진을 주장을 하다가 페달 오조작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과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페달 오조작이 있었지만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인정받은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본인이 스스로 정말로 깜빡하고서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거짓으로 진술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주위에 CCTV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이 아마도 중점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급발진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차량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